차디찬 겨울, 거지 약초꾼은 산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맥박이 느려. 숨은 쉬고 있어. 거지 약초꾼은 서둘러 안악을 들쳐업고 본인의 집으로 갔지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본처가 산속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산속에서 죽어가는 여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거지 약초꾼은 여인의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귀책 야담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야담. 겨울 산속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산을 한 사내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등에는 약초를 가득 담은 망태기가 있었습니다. 민태수라는 이름의 약초꾼이었습니다. 55해를 살면서 산과 들을 벗삼아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그저 산에서 약초만 캐다 팔아낀 일을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코를 벌름거리며 바람의 방향을 살폈지요. 저쪽에 누군가 있어. 민태수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를 가지 않아 큰 동굴 아래에서 여인을 발견했지요. 허름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지요. 이 깊은 산 속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단 말인가. 민태수는 여인의 손목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느려 숨은 쉬고 있어. 맥이 약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한 민태수는 서둘러 여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태수는 여인을 자리에 눕혔지요. 집에 도착한 민태수는 다시 맥을 짚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지요. 병든 사람의 맥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의 맥이었습니다. 곁에 놓인 작은 보찜에서 묘한 냄새가 났지요. 민태수는 보찜을 풀어보았지요. 옷가지 몇 벌과 작은 베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태수는 베개를 코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순간 눈을 크게 떴지요. 이건 대마 냄새가 아닌가. 30해 넘게 약초를 다뤄온 민태수였습니다. 대마 냄새를 모를 리 없었지요. 베개 속을 뒤져보니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마치 부적처럼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말린 대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태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걸 매일 밤 맡았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 없이. 그리고는 대마독을 없애주는 향을 피웠습니다. 침향과 백추를 섞어 만든 향이었지요. 은은한 연기가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칡뿌리와 감초, 시오를 넣었지요. 물이 끓으며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약을 다렸지요. 민태수는 보찜 속 금빛술을 놓은 비단 베개를 보고 알 수 있었지요. 보통 여인이 가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부잣집 여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혼자 산속에 쓰러져 있었다는 건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태수는 쉬지 않고 여인을 돌보았지요. 향을 피우고 약초 물을 먹였습니다. 아주 조금씩 여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지요. 나흔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지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민태수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산속 움막입니다. 제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모셔왔지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지요. 민태수는 윤화보찜에 있던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대마잎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베개 속 봉투에 대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맡으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지요.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럼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걸 베개에 넣어둔 것이지요. 여인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부적을 보았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첩이었던 설초가 가져다 준 베개, 그리고 방에서 피웠던 향, 아이를 낳게 해준다던 부적, 그리고 점점 흐려지던 정신. 설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였군요. 미쳤다고 산에 버려진 여인 김윤화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한상진의 본처였지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 첩의 계략이었다는 거요. 한상진의 상단은 한양에서 제일 큰 상단이었지요. 한양 사람치고 한가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지요. 혼인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첩을 들였습니다. 이설초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지요. 첩인 설초는 본처인 윤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본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설초가 윤화에게 다가왔지요. 마님,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좋은 향을 구해 왔사옵니다. 설초는 방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베개를 가져다 주었지요. 베개 속에는 빨간 글씨가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에게서 받아온 부적이라고 했지요. 이 부적과 함께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아드님을 낳으실 것입니다. 윤화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낳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었지요. 매일 밤 그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향도 열심히 피웠지요. 민태수는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몇 달 전 한양 장터에서 한 젊은 안악이 찾아왔지요. 시집 올 때 받았던 붉은 비단 놀이개를 내밀며 대마를 대량으로 구해달라 했습니다. 약재로 쓴다기에 놀이개를 받고 많은 대마를 구해다 주었지요. 민태수는 윤화에게 그 놀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아시오. 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지요, 설초 것입니다. 설초가 준 베개를 사용한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지요.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점점 이상한 사람처럼 변해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화는 밥상을 받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한참을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밥상을 엎어버렸지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윤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이면 더 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남편이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벽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지요. 기억력도 형편없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을 저녁에는 기억하지 못했지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장에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가는 한양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지요.
그런데 윤화는 자기 집 대문 앞을 서너 번이나 지나친 적도 있었습니다. 설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사옵니다. 한상진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설초는 남편 한상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께서는 6년 동안 아들 하나 못 낳으셨습니다. 이제 정신마저 이상해지셨지요. 집안의 수치입니다. 차라리 산속에 두고 오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상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화는 작은 보찜 하나만 들고 산에 버려졌습니다. 그 보찜 속에 설초가 준 베개를 챙겼습니다. 윤화는 민태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설초가 향을 피우라고 했던 것, 그리고 베개를 뺀 이후 정신이 이상해진 것, 산에 버려진 것까지 다 말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곳에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민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오. 누추하지만 몸을 추스르시오. 윤화는 민태수의 움막에서 지냈지요. 대마독이 빠지면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예전의 총명함이 돌아왔지요. 윤화는 민태수를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화가 물었습니다. 민태수는 약초를 캘 때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살폈지요. 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땅을 만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기운을 읽는 것이지요. 부셔지는 가루 같은 흙이 있습니다. 물기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말라 있다는 증표이지요. 이것이 3달 정도 이어지면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이 냇가에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산속 샘이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하늘의 경고이지요. 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장마는 어떻게 아십니까? 나무도 알려줍니다. 가지를 꺾어보면 수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옵니다. 나무들이 물을 잔뜩 빨아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민태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람이 무겁고 습합니다. 얼굴에 닿으면 축축하지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뀝니다. 아침엔 동쪽에서 불다가 저녁엔 서쪽에서 불지요. 이건 비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민태수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지요. 자연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태수는 본래 한양의 약방에서 일하던 의원이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수십 년 전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을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민태수는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았지요. 그러던 중 양반 대감의 아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태수가 치료했지만 살리지 못했지요.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이놈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우리 아들이 죽었다. 민태수는 억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방에서 쫓겨났지요. 가진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지요. 가족이 없던 민태수는 산과 들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약초 지식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 팔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겨울엔 추위에 떨고 여름엔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민태수는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저 30년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윤화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날씨를 미리 아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람과 땅과 물이 모두 말을 하지요.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윤화는 생각했습니다. 이 능력을 상단 운영에 쓴다면 어떨까? 각 지역의 날씨를 미리 알면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알 수 있지요. 그걸 미리 사두었다가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 판단했지요. 어르신, 저와 함께 장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민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소. 제가 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연의 소리를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윤화는 치마 속주머니에서 금가락지 2개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질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가 버려질 것이라는 거요. 이것만은 꼭 챙겨 나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민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셨소. 윤화는 금가락지를 팔아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태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옆 고을로 내려갔고 민태수는 곁에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가을에 왔습니다. 민태수가 새벽 산길을 걷다가 멈춰 섰지요. 풀잎을 보십시오. 이슬이 아니라 서리가 내렸습니다. 윤화는 풀잎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하얀 서리가 손에 묻었지요. 아직 8월인데 벌써 서리가 내렸단 말입니까? 올해는 추위가 일찍 올 것입니다. 보름 안에 큰 추위가 와서 산속 약초들이 얼어 죽을 것이오. 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약초꾼들을 찾아다녔지요. 인삼과 당귀, 천궁을 모두 사겠소. 윤화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약초를 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9월인데도 한방눈이 사흘 밤낮을 내렸습니다. 산속 약초밭이 모두 얼어붙었지요. 한양의 약방에서는 약재가 떨어져 갔습니다. 의원들이 급하게 약초를 구하러 다녔지요. 윤화는 그때 약초를 내놓았습니다. 평소보다 3배 값에 팔았지요. 보름 만에 모든 약초가 팔렸습니다. 윤화가 센 돈은 처음 쓴 돈의 5배였지요. 두 번째 기회도 왔습니다. 여름이었지요. 민태수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마가 길 것 같소. 구름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소. 윤화는 당나무와 한지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장마가 오면 종이가 귀해질 것을 알았거든요. 관청과 서당에서 쓸 종이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민태수의 예측대로 장마가 2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종이 값이 치솟았지요. 윤화는 적절한 시기에 한지를 팔았습니다. 이익이 10배였지요.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윤화와 민태수는 전국 8도를 돌아다녔지요. 민태수는 각 지역의 자연을 읽었습니다. 윤화는 그 정보로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윤화는 어떤 물건이 언제 값이 오르는지 깨달았지요. 민태수는 자기 능력이 돈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추운 산간 지역에서는 따뜻한 남쪽의 약초를 가져와 팔았지요.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는 해산물과 소금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바닷가에서는 산나물과 산삼을 팔았지요. 이곳에 흔한 것이 저곳에서는 귀했습니다. 약재와 특산물을 전문으로 다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행상에게서 소식을 들었지요. 한가의 주인 한상진이 죽었다고 합니다. 윤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이다. 첩이 상단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윤화는 알았습니다. 설초가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다는 거요. 그리고 상단을 차지했다는 것도요. 한가가 예전 같지 않다더이다. 윤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어느덧 집을 나온 지도 언 10년이 흘렀습니다. 윤화는 37이 되었지요. 3년 전 민태수와 함께 전국을 돌다 충주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충주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지요. 남한강이 흐르고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산과 들과 강이 만나는 곳이라 온갖 물건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제법 큰 상단이 되었지요. 윤화와 민태수의 상단에는 일꾼이 5명이 생겼습니다. 말 2필과 수레도 장만했지요. 창고도 마련했습니다. 인삼, 당귀, 우황 같은 귀한 약재들과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득 쌓아두었지요. 한양 약방 주인들이 먼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윤화가 자리를 잡는 동안 첩은 한가의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었지요. 귀가 얇은 첩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속았습니다. 땅을 사라, 이 물건을 사라, 온갖 말에 넘어갔지요. 결국 큰 빚을 졌습니다. 한가의 재산이 조금씩 빠져나갔지만 설초는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해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지요. 상단이 기우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윤화는 민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한양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하시려는 것이요? 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초는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남편도 죽였지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태수는 윤화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지요. 민태수는 윤화의 단단한 눈빛을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설초가 또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의 귀향이었지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윤화는 겉옷으로 얼굴을 둘러씌워 아무도 모르게 했지요. 한양의 거리는 예전과 같았지요. 하지만 윤화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나약한 본처가 아니었지요. 윤화와 민태수는 한양에서 새로운 상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근처 빈 가게를 알아보았지요. 10칸짜리 점포였습니다. 창고도 찾아다녔습니다. 서강 쪽에 큰 창고가 하나 있었지요. 임대료를 흥정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꾼도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양에 새로 들어온 지방상단의 행상이었지요. 민태수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먼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연재해를 미리 맞추는 행상이 왔다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비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그 행상이 지난번 장마를 미리 맞췄다더라. 강원도에서 흉년이 올 걸 미리 알고 곡식을 팔았다지 않소. 한양 사람들이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일꾼들만 있었지요. 주인을 만나고 싶소. 주인은 지금 지방에 나가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시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누구도 주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조차 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밤에 몰래 와서 지시를 남기고 간다고만 했습니다. 궁금증은 날로 더해졌습니다. 한양 사람들 입에서
그 상단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지요. 소문은 설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설초는 귀가 솔깃했지요. 상단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크게 한 번 벌어야 했습니다. 윤화는 기다렸습니다. 설초가 먼저 다가올 것을 알았지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참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윤화는 비단 옷에 두루마기 겉옷을 머리 위로 걸쳐 쓰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멀리서 비단을 보러 나온 설초가 보였지요. 윤화는 천천히 설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설초는 예전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가도 처져 있었지요. 비단옷을 입었지만 빛이 바랬습니다. 윤화는 옆에 서 있던 상인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지치듯 흐르네요. 이상한 기운입니다. 설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윤화를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화에게 다가왔지요. 혹시 소문에 들은 그 행상이십니까? 윤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초는 매의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윤화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차 한 잔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초를 따라 다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채를 펴서 얼굴을 가린 윤화한테 앉자마자 설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재해가 온다고 보십니까? 요즘 무엇을 사두면 좋겠습니까? 윤화는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모시를 조금 사두십시오. 보름 뒤면 값이 오를 것입니다. 모시요? 왜 그렇습니까?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 더위가 일찍 올 것입니다. 설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지요. 얼마나 사두면 됩니까?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10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정보는 저만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설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설초는 모시 10필을 샀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더위가 왔습니다. 아직 6월도 되기 전인데 말이지요. 사람들이 서둘러 여름옷감을 사러 나왔지요. 모시 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설초는 모시를 팔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신기했지요. 정말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설초는 다시 윤화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지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윤화는 설초를 본인의 상단으로 불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설초는 윤화의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설초랑 윤화는 마주보고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천장에서 하얀 천이 내려와 있었지요. 책상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설초는 윤화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얀 천 너머로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지요. 설초가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곧 윤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열흘 뒤부터 장마입니다. 석 달은 비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설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두어야 합니까? 소금입니다. 장마가 오면 소금 생산이 줄어들지요. 값이 오를 것입니다. 윤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서해안 소금 장수가 있습니다. 싼 값에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설초는 급했습니다.
그 소금을 제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윤화는 흠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려면 큰 창고가 필요합니다. 소금을 대량으로 보관해야 하니까요. 창고는 저희 한간에 창고가 있습니다. 윤화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설초가 미끼를 물었지요. 돈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진 설초는 주춤거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서해안 소금 30석을 거래하기로 했지요. 이른 양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들은 설초는 놀란 표정을 짓고는 윤화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돈까지는 없을 듯한데. 이 말을 들은 윤화가 곰곰이 생각하는 척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담보가 필요하지요. 설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과 땅, 창고도 담보로 잡으시지요. 윤화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설초는 윤화가 머무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윤화는 방 안에 향을 미리 피워두었습니다. 은은한 향이었지요. 바로 그 대마 향이었습니다. 설초가 10년 전 윤화에게 피워주었던 바로 그 향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윤화는 설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설초는 방 안에 들어서며 향 냄새를 맡았지요. 좋은 향이로군요. 손님을 맞이하느라 특별한 향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사흘 전과 마찬가지로 설초는 윤화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요. 잠시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윤화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식경가량 밖에 나가 있었지요. 그 사이 설초는 계속 향을 맡았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대마 향을요. 윤화가 돌아왔을 때 설초의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대마 독이 퍼지고 있었지요. 정신이 몽롱해져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윤화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지요. 설초는 제대로 계약서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었지요. 손이 떨리고 눈이 감겼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계약을 했는지요. 설초는 윤화에게 빚을 내어 소금을 샀지요. 곧 장마가 오면 이 소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설초는 몽롱한 정신으로도 기쁜 마음을 표했지요. 망해가던 상단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대마향을 과다로 마신 설초는 집으로 오자마자 계약서를 서랍에 던져두곤 잠이 들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설초의 창고에는 소금 포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초는 고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사를 시작한다고 떠들어댄 덕에 고을 사람들이 창고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소금 포대가 줄지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다 납품되자 민태수가 설초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납품서에 도장을 찍어주시지요. 설초는 납품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잠깐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70냥이라고 했는데 500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500냥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70냥이라고 들었습니다. 설초는 불안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했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계약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설초는 방으로 돌아와서
서랍에 넣었던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소금 30석, 500냥 값을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본인 소유의 집, 땅, 창고 일체를 이해 없이 김윤화에게 양도한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본 설초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윤화? 10년 전 겨울 산에 버렸던 그 윤화일 리 없었습니다. 그 추위에 살아남았을 리도 제정신일 리도 없었다고 생각했지요. 설초는 다시 윤화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해야 했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금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물건이었지요. 염장이나 염호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금을 팔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 상납도 해야 했지요. 설초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샀지요. 그것도 대량으로 말입니다. 이건 불법이었지만 설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화였습니다. 윤화를 본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한간에 본처라니 10년 전에 죽었다던 그 부인이 살아있었구나. 산에 버려졌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오. 윤화는 헐레벌떡 나온 설초에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이제야 드십니까? 그러게 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십니까? 설초는 윤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윤화는 설초에게 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베개는 약초가 들어 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해주지요. 앞으로는 이걸 베고 주무십시오.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요. 깜짝 놀란 설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10년 전 본인이 산에 버리라 했던 본처 윤화였지요.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설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설추초. 10년 전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던 대마 약초와 기가 말라가는 부적이 들어있던 베개를 저에게 주었지요. 늦었지만 돌려드리지요. 설초는 베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10년 전 자기가 윤화에게 했던 말이 돌아온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설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태수가 나타났습니다. 민태수는 설초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유년 겨울 저한테서 대마를 여러 석 사셨습니다. 민태수는 품속에서 붉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오. 10년 전 이것을 주고 대마를 사가지 않았소. 설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초는 민태수를 알아보고 주춤거렸습니다. 윤화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전 베개에 들어가 있던 빨간 글씨가 적힌 바로 그 봉투였지요. 그럼 이 부적은 기억나시겠지요. 스님에게서 받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적을 베개 밑에 두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부적은 무당이 쓴 부적으로 사람의 기를 뺏고 수명을 갉아먹는다고 하더군요. 설초는 말문이 막혔고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버렸지요.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뻔뻔하게 초화가 말했습니다. 그랬다는 물증도 없지만 그랬다고 한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화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신지요? 소금 창고에 있는 소금,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관아의 장부에 염호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많은 소금을 거래한 것은 불법이니까요. 설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법을 어겼는데요. 윤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상관없다고요. 이제 당신도 같은 처지가 되는 것뿐입니다. 설초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법대로 할 뿐입니다. 설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곧 이어 관아의 포졸들이 설초의 집으로 왔지요. 소금을 불법으로 거래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창고를 확인하겠소. 포졸들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금 포대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포졸이 포대를 확인했습니다. 등록 문양이 없소. 이건 불법입니다. 설초는 손이 떨려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행상이 속인 것입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오. 관아로 가십시다. 설초는 끌려갔습니다. 빚도 갚아야 했고 벌금도 내야 했지요. 소금 창고에 있던 모든 소금은 관아로 넘어갔습니다. 윤화와 민태수는 미리 서해안으로 갔었지요. 민태수를 연부로 등록한 뒤 그 지역 소금을 미리 싼 값에 대량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결국 설초가 빌린 돈은 다시 윤화에게로 돌아온 셈이지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화가 담보로 잡은 계약서대로 집과 땅도 창고도 넘겨야 했습니다. 첩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고리 대금 업자들이 한가해 첩이 재산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몰려들었지요. 남은 금은보화, 곡식들을 고리 대금 업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설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윤화가 겪었던 것처럼요. 윤화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설초가 무너지는 것을요. 복수는 완성되었지요.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해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 남편과의 인연, 아이를 낳을 기회, 모두 사라진 것들이었지요. 힘든 상황에서도 윤화는 민태수에게서 자연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윤화 자신이었지요. 버림받은 여인이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힘을 키웠으며 스스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당당한 상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윤화는 설초의 집과 땅, 창고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쓰지 않았지요. 집은 가난한 과부들이 살 수 있게 내주었습니다. 땅은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창고는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쌓아두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릴 때 나눠주었지요. 복수로 얻은 것은 복수로 끝나야 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쓰겠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상단을 더 늘려나갔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요. 여인이 상단의 주인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윤화의 예측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지요. 10년 동안 민태수한테 배운 걸 토대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름 뒤 큰 가뭄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물을 저장하십시오. 윤화의 말대로 가뭄이 왔습니다.
미리 준비한 마을은 무사했지요. 석 달 뒤 장마가 올 것입니다. 산 아래 마을은 높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또 맞았습니다. 산사태가 났지만 사람들은 이미 대피한 뒤였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 최초의 여성 대행수. 하늘의 뜻을 잇는 여인이라고요. 관아에서도 윤화를 찾았습니다. 백성들을 구한다며 칭찬했지요. 그때마다 윤화는 민태수 어르신 덕분이라며 웃었습니다. 윤화는 의원이었던 민태수를 위해 작은 약방도 차려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본래 훌륭한 의원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백성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약방은 설촌의 점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설초가 매일 지나다니며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요. 민태수는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윤화는 민태수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오? 저를 살려주셔서요. 새로운 삶을 주셔서요. 민태수는 웃었습니다. 우린 서로 살려준 것이오. 나는 당신 덕분에 내 능력이 하찮은 게 아니라 특별하다는 걸 알았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짜 은인은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인입니다. 윤화와 민태수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야담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야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